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아들 군수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지난주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당시 무려 1,500개에 달하는 파일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이 국방부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원실 녹취 파일을 입수를 하셨나요? 서 씨 혹은 서 씨 가족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셨나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의 핵심 열쇠,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국방부 민원실의 이 녹음 파일,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검찰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사실관계는 명확치 않지만 이 사실의 시작점은 바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문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 문건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에 일반 지원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그중에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부부가 전화를 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난 국방부 전 사실을 압수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방부 민원실 같은 경우에 보통 3년만 되면 이 사실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국방부 민원실은 없지만 국방부 전산원에는 남아 있다고 해서 이제 계룡대에 가서 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지금 해봤더니 지금 일단 추미애 장관 부부로 특정될 만한 지금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한 것인지, 예. 아니면 추미애 장관 부부 말고 다른 가족이 어떤 면에서 알아봤는 것인지, 아직 이 여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녹음 파일은 어쩌면서 보면 검찰이 진작에 수사했더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을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문건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이거잖아요. 국방부 민원 기록에는 부부 중에 누군가 전화를 걸려왔다는 기록이 있고, 근데 추 장관은 본인은 남편도 전화 건 적이 없다고 했고, 검찰은 그걸 찾고 있는데 찾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서 보좌관이 이 추 장관 부부를 대신해서 전화 왔을 가능성, 그게 민원 기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제 동부지검이 없다고 하는 게 추 장관 부부로 추정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닌 저도 있을 수 있고 김종석인 걸 수도 있고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애니원이 서일병에 관한 휴가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추 장관 부부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제3자가 서일병 관련한 문의를 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국방부 문건에, 그 지원반장이 만든 문건에 서일병한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본인이 얘기하지 왜 부모님 통해서 했니? 이렇게 당부했다가 써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걸 그걸 들이댔더니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아마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부모님이랑 부모님한테 저희가 의논했으니까 부모님이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지원반장이 마치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문건을 적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추미애 장관 부부는 아니지만 예. 그 누군가가 서일병 관련 휴가 문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겐 왔다는 거예요. anyone은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동부지검의 저 녹취 파일 1,500개를 어떤 식으로 제가 다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예. 동부지검의 발표가 그 누구도 서일병에 관한 휴가 문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할 흔적을 못 찾았다라는 건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좀 동부지검이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요. 국방부 민원실 전화 기록, 이 기록이 오류일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압수수색한 녹취 1,500개 깠는데 실제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 없다, 전환 사실 없다라고 지금 민원실 확인됐잖아요. 기록은 허위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잘못 기록할 수 있는 거죠. 허위가 부부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왔다라는 기록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 네. 구장처장. 네. 어쨌든 지금 좁혀가는 게 두 부부 중에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청탁성 전화 의혹, 야당의 주장이 좀 힘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이 시작된 것이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휴가 연장을 문의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이 편법을 동원해서 휴가 연장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민원실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도 전화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의혹이 성립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이 이 1,500개의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이라는 것은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팩트 파인딩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봤는데 추 장관 부부로 특정할 수 있는 이 민원 전화는 없었다. 여기까지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뭔가 지금 발견을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저하고 같이 화면을 만나 보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이거든요. 3차 휴가 문의를 구두 승인으로 구두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달라진 거는 승인을 받고 휴가를 간 건 맞는데 그것도 이제 보좌관이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문의했고 그래서 승인된 거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앞선 그 국방부 민원 전화하고 잠깐 연결해 보면 예. 국방부 민원 전화가 사실은 그 면담 기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담 기록에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지 말고 해라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직접 얘기하면 되지 뭐 굳이 부모 그 손을 빌리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 그게 사실은 부모일 가능성이 꼭 100%인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제3자가 통상은 일반적이라면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뭐 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했다면 저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꼭 본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픈 사람 본인이.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보좌관이란 말이죠. 보좌관은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의 국정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녹을 받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약간 부적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뭐 제3자가 꼭 이게 신청했는데 이게 문제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사전에 승인받은 거는 어느 정도 추 장관 측에 유리할 수 있어도 네네. 보좌관이 여기 개입했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구두 승인 얘기까지 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소득도 있었다는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휴가철을 지시한 이른바 A데이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자, 그럼 보좌관에게 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전화하라고 않고 지시한 있다면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인용 보도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차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는 국민일보 보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추미애 장관, 의원의 보좌관이 이 휴가 처리해달라고 했던 A대위에게 정리된 사항을 아들에게 직접 전해 설명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아들이 없어서 군에 보낸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휴가를 갈 때, 예를 들어 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의식 불명이라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대리인이 뭐 가족들이 전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서일병 서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리만 다쳤지 전혀 의사 표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직접 예를 들어서 그 부대에 전화를 해서 휴가를 하는 게 당연한 원칙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뭐 김태현 변호사의 아들의 뭐 군대 갔다 그러면 제가 부대에 전화해서 아, 김태현 변호사 아들 휴가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군에서? 제가 누군지 알고? 그럼 그 사람 휴가 내줍니까?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지금 이 추미애 장관 보좌관은 두 사람이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은 엄격히 제3자입니다. 아무런 이 상황과 연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위가 이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서 보좌관하고 자, 그럼 휴가 문제 이렇게 했으니까 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정리해서 전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국민일보가 보도를 한 것인데 네. 이게 만약 사실이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자, 첫째는 뭐냐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휴가를 받았다는 게 과연 그 휴가에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대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리된 사항을 서 씨한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어떤 휴가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구두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두 승인이라는 거는 직접 당사자한테 할 때만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3자한테 저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서 과연 휴가에 공식적인 그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 뭐 보좌관인가 뭐 전화해서 됐다란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군의 기본적인 휴가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앞서 경향신문 보도도 그렇고 지금 국민일보 보도를 중간적으로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추 장관 본인과 혹은 남편보다 뭔가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이 구두 승인이라든지 휴가 전날 뭐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좌관이 핵심 인물로 조금씩 등장하는 느낌도 좀 다소간 드네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좀 잘 납득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좌관이 대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군에서 아이 뭐 개인 연가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 연가도 뭔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당사자의 서일병이 뭐 그래 뭐 전화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니 전화로 이러이러해서 개인 연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허락할게. 뭐 서류는 나중에 내더라도 뭐 이런 구두로 서로 당사자가 신청하고 승인하는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경향신문 보도와 국민일보 보도를 정리를 해보면 예. 보좌관이 대위에게 물어보니 대위가 그러면 개인 연가 쓰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일병은 그걸 전해 듣고 그럼 내가 신청 별도 안 해도 뭐 개인 연가로 정리된 거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보좌관이 A 대위에게 정리된 상황을 첫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설명해 주길 바란다. 그럼 나중에 다 위에서 정리된 걸 서일병은 듣기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구두로 신청하고 구두로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구두든 문서든 뭐 인편이든 신청과 승인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그거 없이 서일병은 그냥 연가가 개인 연가가 연장이 됐구나 이렇게 본인은 그냥 인식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검찰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서일병이 별다른 구두로 전화해서 신청도 안 했는데 보좌관이랑 대위랑 얘기한 거 전달받고서 나는 그냥 뭐 집에 있어도 연가가 연장된 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냥 집에 있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거 법률 판단 잘못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서일병이 뭐 반장님 저 연가 쓰겠습니다 라는 신청 절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국민일보 보도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역시 새로운 논란에 하나 휩싸였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했던 국방부 대응 문건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병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대응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대응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국방부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처장, 이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아들 서 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해명 문건이라고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게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그 특혜 휴가 연장 의혹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병사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요양심사위원회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이 병가를 보내거나 아니면 휴가를 보내는데 이 서 씨의 경우에는 그런 요양심사가 없이 그 병가를 갖고 또 병가가 끝난 이후에도 특별한 휴가 명령 없이 이 휴가 연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가 가능 여부, 그러니까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를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보낼 수 있다라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그 문건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딱 서일병, 당시 서일병이 이 전화로 이 병가를 가고 휴가 연장을 받았던 사례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서 씨는 특혜 그 병가를 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병가를 쓰고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서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을 해명해주는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서 검찰에 낸 거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 서 씨의 변호인을 자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야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조상호 부대변인. 화면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베일에 쌓여있던 그 A 대위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서모 씨 휴가 연장해준 그 장본인이라는 사람. 당직병의 주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관계 파악하고도 쉬쉬했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네.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구장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저는 좀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제대로 업무 처리를 못했다라는 어떤 야당의 지적과 그다음에 여당의 지적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국방부가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료가 또 검찰에서도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이거 휴가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문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거 행정부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거는 별로 이상하지도 않고 의외로 이런 사건에서 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그 휴가 처리를 지시한 그 대위를 추정이지만 파악하는 것도 당연한 업무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이 연일 국방부 장관이 연일 국회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질문 세례를 받고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파악하는 건 뭐 직무유기 부분도 있지만 그걸 좀 사전에 공개도 하고 언론에 좀 알려야 되는 의무도 국방부한테 당연히 맞습니다. 있는 거 근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국방부의 내에서 이런 경위를 갖다가 조사하는 절차로 진행됐었다라면 당연히 적절한 시점에 여야 구분 없이 국민에게 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만약에 국방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된 사실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와 다를 때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신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노릇한 건 아니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 오늘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게 추정된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추정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언제든지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든 간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수사 지금 속보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곱씹어 봤는데 근데 8개월간 수사 진척이 없었다가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 법조계의 시각도 나오고 그럼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검찰이 너무 서둘러 마무리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각이 야당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추석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성인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정치적 형사 사건이에요. 그러니 추석 민심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 모이면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뭐가 되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동부지검 지금 박차를 가는 것 같은데 예. 동부지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수사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 나오겠죠. 진작 좀 하지. 그러면 6월 달에 녹취 파일 없어지기 전에 다 확보해서 뭐 추 장관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대로 확 풀어줄 수 있을 거고 잘못 있으면 잘못 따라 처벌받으면 될 거고 명백하게 드러날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까지 녹취 파일이 좀 있는지 없는지 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과연 이 사건을 쉬운 사건인가 어려운 사건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사건 자체는 쉬운 사건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건의 관계자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관계자, 피의자의 주변 인물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달 만에 샥샥샥샥 해가지고 수사 결과 낼 수 있다는 건 이 사건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8개월 동안 동부지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사건의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는 다음에 지방 좌천돼도 좋고 사표내도 좋고 나 이거 내 검사 인생의 마지막 사건을 하고 내가 파보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8개월간의 지지부진, 한 달 만에 속전속결.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는 동부지검에 묻고 싶다는 거죠. 각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검찰의 수사 상황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몸파, 한우, 몸은 추주기로 있는데 사들은 인정도 있습니다. 이 군법다리 정책연구원은 추미애 후보자의 홍보 대행 단체입니다.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하고요. 본질은 정치자금으로 쓰신 겁니다.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지난주 중반부터 야당은요. 아들 특혜 의혹에서 추 장관이 정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논란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큰딸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그리고 아들 훈련소 수료식 고깃집 후원금 사용, 이것 말고도 추 장관 본인이 상임 고문을 맡았던 한 싱크탱크에 400만 원 정치 후원금을 줬던 문제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보따리 정책연구원은 추미애 후보자의 홍보 대행 단체입니다. 홈페이지 메인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지금 추미애 후보자 홍보입니다. 심지어는 추미애 후보자 당내 경선 후보 투표 좀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까지 하고요. 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의원실 공식 메일이에요. 화면으로도 좀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추 장관의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을 한 게 문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까?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제 군 문제는 이제 그 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 이 문제는 사실 추미애 장관 본인의 문제로 좀 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공개된 일부 사안들을 보면 특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본인의 딸 어떤 식당에 가서 한 21차례에 걸쳐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출했던 게 과연 이게 어떤 적절한 정치자금의 사용이냐?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논란의 여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아들의 이 군 훈련소 제대 날짜에 본인은 사실 파주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논산에서 이 정치자금 카드가 사용됐다라는 이제 그 공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됐었고 지금 이제 나온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이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단체인데 문제는 이게 자신 개인의 어떤 싱크탱크처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셀프 기부를 해서 어떤 면에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지금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일반 단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도우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셀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어떤 법률제 적용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7년 전 당시 이 지금 화면에 나왔던 이 싱크탱크가 출범할 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꿈보딸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이 사회에 나아갈 때는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사회. 구호할 때는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사회.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겠다. 7년 전 화면 보고 왔습니다. 구정 차장. 네. 누군가는 400만 원이 비교적 뭐 적은 액수 아니냐라는 뭐 반론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2년 전에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식 전 원장이 셀프원 문제로 2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하고 지금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이 추미애 장관을 동렬로 놓고 비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가 되면 이제 정치 자금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고에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한 것을 한 사람을 과연 공직자에 계속 임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거세서 이 자진 사퇴를 했던 거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 당시 처음 이 창립했던 이 자신의 어떤 그 이 외곽 단체에 400만 원 정도 후원했는데 물론 액수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것을 과연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위협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물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7년 전 사건이고 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것에 비춰봤을 때에는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과연 저것이 공직자의 어떤 사퇴를 논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이것은 조금 그 반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장차장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이 400만 원 셀프 후원 논란 말고도 여기 보면 강원랜드 입장권도 정치 후원금으로 결제했고 동일한 주유소에서 똑같은 금액 연달아 결제했다. 이게 야당의 이제 공세인데 그런데 이 아들 군 특혜 논란은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 측의 해명은 조금 뾰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그 본인이 잘 모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동일한 주유소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주유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직원들이 자기 수행 차량이라든가 왜냐면 또 같이 보좌관으로 따라 움직이는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 같이 기름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그 원래 수행 기사와 그 차량으로 움직여가지고 같이 기름을 넣으면서 동일 금액을 넣었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이런 보통 이런 그런 국회의원이 특히 이렇게 다선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정치적 카드를 거의 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행비서나 아니면 보좌관이 따라가는 경우에는 보좌관이 이렇게 소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들이 다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추 장관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하지만 뭐 부적절한 건 뭐 일부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동행하면서 두 대의 차량이 움직이다가 함께 기름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추 장관의 후원금 의혹을 두고 여야의 해석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몸파 카논. 몸은 카드 들어 있는데 카드는 농장 고기 들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우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액이나 보면 이 금액이 대략 한 해 한 10만 원 안쪽 안팎으로 쓰였어요. 선관위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김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정말 뭐 공소시효까지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법에 따라서 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지금 전선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게 제일 문제가 남을 거예요. 앞서 뭐 홍익표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딸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뭐 도덕적인 거는 거의 다 차치하고서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기자간담회 한 건 맞으니까. 예. 그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기름 두 번 넣은 것도 저도 뭐 조 부대변인 얘기에 공감합니다. 그 뭐 차량 2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5만 원 두 번 끊어가지고 그냥 10만 원 한 번에 들어갈 거 5만 원으로 두 번 끊어서 한 차에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름도 저는 주유도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저 부분은 여기요. 어떻게 하더라도 정치적 위반은 저는 맞는 거로 보이거든요. 공소시효도 자체도 남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추 장관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는 저 전방 부대에 가서 나 오늘 우리 아들 수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한 거고 여러분들 보러 왔습니다. 예. 파주에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카드는 아들 수료식이나 논산 훈련소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결제가 됐고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추 장관 없이 아들하고 아들 저 수료식에 갔던 사람들하고 수료식 끝나고 한우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논산훈련소에서 무슨 뭐 국방에 출입하는 기자들 데리고 기자간담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무슨 뭐 정책간담회, 의원간담회 뭐 이렇게 의원간담회 뭐 이렇게 썼다는 것 같은데 저기 뭐 논산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논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뭐 군의원, 시의원들, 도의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추 대표는 파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건 어떤 식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리는 저는 남는다. 물론 저걸 가지고 속된 말로 기소해서 뭐 그 처벌할 수 이제는 뭐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직 박탈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슨 뭐 향후에 뭐 자격정지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과한 형벌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관직이 왔다 갔다 하냐 그렇죠. 이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놓고만 보면 예. 저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후원금 논란의 핵심은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은 파주, 카드는 논산. 이 부분이 좀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한편에서는요. 정무위가 있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추미애 장관 수사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가족이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하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가족인데도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하고 그래서 좀 다른가요? 같은가요? 원칙이 바뀌거나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전임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여부만 확인이 되고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두 가지 요건을 다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쭉 얘기는 들어봤는데 좀 더 일목요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전현희 네.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사례가 뭐가 다른다는 핵심입니까?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예.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제 사실은 휴일에 전현희 위원장 갑자기 인터넷에다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아마 집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본인이 공격받는 것 같으니까 뭐 이야기를 올렸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해 충돌에 충분히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하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전현희 위원장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보고 받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각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밑에 놓인 겁니다. 예. 자기 수사 여부에 따라서 자기가 좌천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승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동부지검은요. 이 사건을 지난 1월 달에 검찰 고발과 수사를 할 때까지 지검장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담당 차장검사도 바뀌고 그다음에 담당 수사검사도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 내가 잘못하면 나 자천되는 거 아니야? 잘하면 이거 승진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이거든요.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저는 이야기는 글쎄요. 이게 과연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도 그랬었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뭐 이해 충돌 내지는
그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국토위에서 국토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과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지 좀 저는 의문입니다. 권익위 위원장이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아니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 충돌 여부는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회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무를 회피하면 되고 또 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토위를 맡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뭐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해 충돌이나 뭐 직무 관련성 없다 그렇게까지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뭐 나름 저도 법률가로서 뭐 이해 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보이는 게 좀 너무 명백하게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잠깐 언급하셨던 이 박덕흠 의원 관련도 저희가 나중에 또 주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처장, 네. 권익 얘기 하나만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공익 제보자 논란 때문에 그 당직병 권익위 관련해서도 좀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권익위가 내일 이 해당 당직병을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당직병이 이제 신분표를 요청을 했고요. 그 보호 요청을 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당직 사병을 내일 그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부터 뭐 권익위가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만남을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당직 사병이 좀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나게 될지 아니면 또 당직 사병이 또 연기를 요청을 해서 이 늦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권익위가 빨리 만나서 이 당직 사병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렇죠. 실제로 이 공익 제보자로서 신변 보호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제 권익위 얘기까지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열었습니다. 권력기관장들과 이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참석자 가운데 내각에서는 유일하게 추미애 장관과 문 대통령이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 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그 개혁회의 끝나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얘기를 잠깐 듣고 왔는데요. 근데 오늘 주목을 받았던 건 이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개혁회의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 바로 옆에 추 장관이 있었다. 동시 입장.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일단 오늘 저는 회의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전략회의라고 해서요. 1년 7개월 만에 열린 회의인데 제가 회의 결과를 쭉 보니까 왜 오늘 회의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장은 다 나와 있고 법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회의 안 해도 오늘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에서 이렇게 코로나 국면에서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대통령 행사했을까? 저는 저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오늘 행사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 19일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37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끝났잖아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면 청와대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 차원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타부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저 한 장의 사진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추미애 장관 경질 안 한다. 나하고 함께 할 거다. 그 장면을 오늘 저런을 통해서 사실은 좀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구장 차장. 네. 그 지난번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한창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딸 의혹, 키스트 관련해서 당시에 직접 거기서 국무회의를 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시 화면처럼 조국 전 장관에 힘을 실어듯이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에게
경지는 없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긴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장관이 돼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이 회의가 공교롭게도 이 그 딸의 어떤 허위 인턴 의혹이 있었던 키스트였습니다. 맞아요. 키스트는 또 이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대전에 있는 이 연구기관이 국책 연구기관인데 이 그 지역에까지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이 조국 장관의 어떤 국무회의 이 첫 그 회의 참석을 격려하고 독려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키스트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영접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정무적인 판단과 이 의전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추 장관을 신임한다라는 것을 구두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바로 나란히 입장함으로써 이 추 장관에 대한 변치 않는 이 신임을 보여줬다. 뭐 이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경지를 얻고 힘 실어주기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니까 뉴스탑10 시작 전에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한 게 있어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네. 아니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전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일 높으니까 네. 대통령 영접에 나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 예, 뭐 사실은 그 정부 각부도 그 의전 순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 이제 뭐 법무부 같은 경우는 6번째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8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전 서열상 앞서기 때문에 그 제 가장 앞서는 선임이 그 가장 높은 기빈을 같이 모시고 나오는 방식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예. 걸 설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회의가 그러면 딱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을 뭐 어떤 돌파구로 삼기 위한 회의였냐? 그게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회의였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일정 부분 다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 세부적인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국정원이 함께 참여했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아직 경찰과 협의 조율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한 해석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아들 놀라입사인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도 공정을 무려 37번이나 언급했었습니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채용, 교육, 병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다 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얘기고 공정사회 의지는 뭐 확인이 다시 한 거긴 한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걸 갖고 침묵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 그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정을 강조한 거는 뭐 국가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공정을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 화두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대통령과 공정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리고 마지막 임기까지 공정을 챙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공정의 문제에 떠오른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범여권 인사들에 생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결국 말보다 뒷받침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지금 어떤 좀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 자체보다는 말을 뒤따르는 대통령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회적인 언급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뭐 야당의 지적도 있는데 오늘 김종인 대표와 정의당의 목소리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라도 뭐 시정을 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 그거는 그냥 모른 척 지나면서 공정은 아무리 강조를 해봐야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복을 하면 할수록 왠지 더 추상적이게 되는 느낌?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정부가 청년들을 혹시 좀 불편해하시는 거 아닌가? 구자웅 차장. 네. 정의당에서조차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불편하고 추상적이고
좀 공허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이 부분 부모를 이용한 특혜가 맞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소 좀 높게 나온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휴가 특혜 연장 의혹에 대해서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 어떤 그 불합리한 일이 있었느냐 다양한 그 이 주장과 논의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군대 간 아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할까? 내 아들은 안 되는데 왜 추미애 장관 아들은 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지금 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상으로 보면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은 2배에 가까운 국민이 추 장관이 약간 그 부모의 어떤 그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아들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 장관은 물론 이 정부 당국자들께서도 국민 여론이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걸 법적인 문제로 시시비비로 가려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 대국민 이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주말 부부라 묻지 않았다. 또는 보좌관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지 않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국민 여론은 알겠습니다. 더 저렇게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구정차장이 그 키스트가 대전에 있다고 소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서울 성북구라고 이거 좀 사실관계만 잠깐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그 내용 전달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오랜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 전셋집을 구한 이유, 반포집 남기고 청주 집을 팔았다가 논란 일자 반포 아파트마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노영민 비서실장인데요. 그런데 최근 청주 흥덕구, 과거 지역구에 전셋집을 얻은 것으로 확인돼서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집값 평균이 글쎄요.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본인 집값을 4억 8천이나 차액을 3년 만에 얻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해봤다. 그 아파트는 4억, 산지 5억이 15년이 된 뻥값이다. 아파트입니다.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15년 전보다는 얼마 오르셨는데요?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3년 전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올렸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공부 좀 하세요. MB 정권 때 마이너스 3%예요.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뉴스 꽤 오랜만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청주에 전셋집을 구했는데 이걸 두고 충북지사 출마 준비하는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는 짐을 보관하기 위해 다른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설명도 했는데 충북지사 얘기까지 벌써 나왔거든요. 네, 사실 다음 지방선거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선과 시기적으로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사실 노영민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 충북집 그리고 청주집 반포집 문제 불거지기 이전에는 여권에서 대부분 다음 충북지사 후보는 노영민 실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의 현직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가 사실 3선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다음번엔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청주 지역, 충북 지역의 상징성이 있고 중량감이 있는 인물로 노영민 실장을 언급하게 됐는데 사실상 부동산 논란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충북에 전셋집을 얻었다는 것은 물론 청와대 해명처럼 기존의 집을 빼면서 맡겨놓았던 짐을 넣기 위해서겠지만 그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본인의 아들도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본인의 직장과 현재 거주지도 서울입니다. 관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전세를 구하는 게 단순히 용이성을 위해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과거 지역구에 다시 집을 얻었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한 관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잠시 기억을 돌려봐도 당시에 청주 집 버리고 반포 택했다라는 뭐 1주택자 뭐 이런 꽤 많은 뭐 비난 수도권에도 있었지만 특히 청주 지역구 주민들이 어떻게 여기서 삼선회원한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는 비판 꽤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처음에 청주집 파는 거 보고 이제 충북지사 안 나가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요, 자기 정치적 텃밭의 어떤 집을 판단하는 거는 거기 인연을 끊겠다는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럼 이현정 의원님이 사전에 취재하셨을 땐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은 충북지사, 다음 차기 충북지사를 미리 염두에 뒀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되는 뭐 겁니까? 지금 전세집을 다시 구했다는 거는 아마 정치인의 집을 구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책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왜 하겠습니까? 진보가 하나면 딴 데 충분히 서울 근교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이제 청주의 민심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집 파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2등이냐? 반포 집 구하려고 결국 우리 집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노영민 실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이번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기가 끝나고 한다면 청와대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금 서울과 부산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동안 왜냐하면 노영민 실장 밑에 있던 인사수석 빼고는 다 바꿔줬거든요. 실제로 노 실장도 본인이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한 적도 그렇기 있잖아요.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노 실장도 본인의 어떤 정적인 어떤 이 운명이 끝나는 상황에서 다시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주 쪽에 가서 정책 활로를 모색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시점이 추석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니까 벌써 이렇게 방송에서 그 충북지사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추석 밥상에 충청 북도에 계신 분들은 다음 이시종 후임이 노영민이냐 아니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게끔 뭔가 이 화두를 던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한 것이 단순히 이삿집만은 아니다. 뭔가 추석 밥상에 노영민이라는 이 이름이 충북 지역에서 회자되기를 충분히 의도했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과잉 해석이다. 이삿짐 컨테이너 짐 때문에 전셋집을 구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투기에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호부 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상기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해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당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 사유입니다. 제명은 됐지만 야당에서는 의원직이 유지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 제명도 금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으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 자격은 유지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그야말로 호부 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정의당이 김홍걸 의원을 겨냥하는 수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명을 하면서 실리는 챙기고 명분은 쌓고 그리고 김홍걸 의원도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실리는 챙기고 제명이 쇼다라는 게 지금 정의당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실효가 없죠. 김홍걸 의원도 본인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뒤끝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뭐 재심 신청을 청구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차피 무소속 의원으로 남은 임기 다 채우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비례대표 의원 제명할 때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 그냥 무소속 신분으로 계속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당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권고까지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 김홍걸 의원 제명했지만 김홍걸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힘 편에 서서 투표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외통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아마 범여권의 일부로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 또 발언이 있을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벌써 몇 명입니까? 양정숙 의원 문제됐죠. 김홍걸 의원 지금 제명됐죠. 윤미향 의원 기소됐죠. 무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문제도 있는 것이 지난 13대 국회부터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해도요. 본회의로 올린 케이스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18대 강용석 전 의원의 케이스이고 그마저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이 안 됐습니다. 결국 13대부터 21대에 이르기까지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나 국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국회 전체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 직접 사과 대신 대리 입장만 냈습니다.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동교동 집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3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할 것은 곧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빼고는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과거 저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당에서는 그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제명 이유잖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이 직접 사과는 없이 의원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다. 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당의 조사 거부한 적도 없고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대한 결정과 또 이런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소상히 보고를 해야죠. 그게 당연히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영입을 했고 또 이제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선이 됐고 자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본인이 또 지난번에 뭐 파묘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누구십니까? 결국 민주당에 지금 뿌리라고 하는 두 개 양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예. 바로 거기에 지금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당에서 제명 조치가 받았다면 본인이 국민 앞에 나서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연히 국민 앞에 할 일 아닌가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의원직 유지하고 있으니 4년 동안 그냥 쭉 가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 세금 들여서 지금 양정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도저히 당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제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법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예. 정말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한치의 어떤 미안함과 어떤 게 있다라면 저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봅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4년 동안 국회 활동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국회의원 활동들 제대로 보시겠습니까? 4년 동안 그냥 세금만 받아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뽑아준 그 대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 잠깐 자막으로 나왔지만 후폭풍은 여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추가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여기 보니까 여당 지도부는 물론 뭐 제명 가장 중징계를 내렸을 때도 해명 전화를 받고도 제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가장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의혹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 본인은 정작 2016년부터 뭐 쇼핑하듯이 세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분양권 매입한 분양권을 팔아서 거의 10억 원대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금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는 전세보증금을 4억 이상 올리는 등
민주당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애쓰는 그 정책에 전혀 반대의 기조로 예. 본인이 행동을 해왔고 심지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그 분양권 일부를 갖다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되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아니면은 그 굉장히 뭐 제명 처분에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당 제명으로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은 수사도 남아 있고요. 그 수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 만약에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사법기관의 처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처장, 네. 이 부분이에요. 야당에서는 제명은 제명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당시에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이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 비례대표로 우선순위해서 앞서서 의원 된 거 아니냐. 부실 검증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 민주당은 사과 없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독인 객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례대표처럼 급조된 정당에서 급조된 그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의 어떤 그 입 후보를 충분히 받아서 검증을 해서 이 그 후보자를 정했다라면 이렇게 부실 검증 논란이 없을 텐데 예. 이번에는 이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이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해서 지금 그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의 책임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 선거법을 악용한 그 꼼수 위성 정당 여기에 이제 근본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한 발 더 가다 보면 그 표를 준 유권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임에 여러 그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 부실 검증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민 여론이 이런 국회의원 그 자질이 떨어지는 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는 아직 의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가 아직 입법으로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을 하면 이 국민 소환제를 좀 발안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입법 청원을 해서 이 국민 소환제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는 김홍걸 의원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이제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나왔지요. 예.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제명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뭐 제명 절차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또 박덕흠 의원 한 누구든 다 묶어가지고 특검 같은 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김홍걸 의원보다 더 엄중하다. 이번 주 안에 제명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마 추석 전에 제명을 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 문제를 털어버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 논평을 냈을 때 김홍걸 의원 관련해서는 실명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비판을 했었어요. 총선 때 신고된 재산과 이후에 신고 재산이 다른 분들이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콕 집어서 실명으로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그때부터 이상직 의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160억가량의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편법 증여도 문제인데 신고 재산이 20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신고 재산에 비해서 5억이라고 하면 아주 미비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5억의 고용보험금을 못 내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몇 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200억을 담보로 해서 대출만 받아서 본인이 사재 출연 5억만 냈어도 이 직원들이 급여의 60%, 70%가량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조차 그런 기본적인 어떤 책임 이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스타항공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게 되면 아마 문제가 되는 의원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제명 절차로 끝내는 것은 사실상 정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자진 탈당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얘기 차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즈음에서 통하는 뉴스 탑10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환갑 다 된 나이에 아빠 찬스 금배지 정의달이 말한 호부 견자 딱 맞다. 김원걸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선 의원 주중대사 비서실장까지 또 도지사까지 하고 싶다. 그건 과욕이지. 예, 노영민 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 빨리 자르고 국민의힘은 박덕흠 빨리 쳐내라. 박덕흠 의원이요. 예. 뽀빠이 아저씨가 대대장님 고향 앞으로 해도 되죠. 우정의 부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정의 부대 구두 승인 20년 전에도 있었다. 라는 좀 풍자 섞인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회의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고 정작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인 것을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첫 ROTC 출신, 학군 출신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젯밤에 4골을 터뜨려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앞서 저희가 이 박덕흠 의원 얘기가 참 많이 오르내렸었는데 이 박덕흠 의원 얘기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인데요. 먼저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시절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신기술을 소개하는 박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이제 그것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활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고 이것도 사실 사안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원직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 건설사 사적 이익을 취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핵심이겠죠. 일단은요. 일단 이 박덕흠 의원이 이제 전문건설인협회라고 해서 거기 회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회사를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5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까지 야당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국회의원이 보통 되면 이제 관련된 뭐 이해 충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식도 100%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국토교통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데입니다. 한 번 국회의원 할 때 한 번이라도 반드시 가고 싶어 하는데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한데요. 근데 문제는 박덕흠 의원이 이걸 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게 어떤 면에서 박덕흠 의원 개인과 당에서 지금 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건설업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아니라 아들과 형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천억대 무슨 뭐 하는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회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주를 했는가? 그렇죠. 아니면 편법이나 이거는 이제 좀 더 앞으로 이제 논쟁할 사안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개 입찰을 통해서 했더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 편법에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건설업을 하시는 분을 5년 동안 기본적으로 이 국토교통이 하는 것 자체 바로 국민의힘 이 자체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은 박덕흠 의원 제명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자기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 나오니까 왜 그 부분은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예, 그거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죠.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단호한 조치들을 잘못된 의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성아 부대변인, 여기 화면에 박덕흠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오후에 자청을 했는데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특혜를 줄 수 없고 사회기에서 국토위가 한 건 아니다. 이슈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특혜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경쟁 입찰을 할 때 이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그 발주처에서. 그 발주처에서 박덕흠 의원이 갖고 있는 회사가 보유한
그 기술 특허를 아예 명시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게 명시되어서 뭐 입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추가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업체들이 아예 입찰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기술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다른 그 기술하고 굉장히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 기술만 꼭 써야 되는 게 선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건설 기술이라는 게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 이유만으로 그 특혜가 없었다? 그거는 굉장히 변명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뭐 물타기다. 물타기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해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물타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도 이해 충돌 논란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얘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